자, 그럼 먼저 뉴스 3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우리도 다 같이 이따 응모해갖고 저도 한번 해봐야죠. 700잔 오늘 좀 여유가 있나 보네요. 아니 700잔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 뭐 다 된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먼저 미국 어떻게 됐나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바로? 예,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는 0.8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38% 하락, S&P 500은 0.16%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그 전날 워낙 낙폭이 컸었잖아요. 네. 고용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제 추세를 보면은 굉장히 약하게 시작했습니다. 네. 약하게 시작했다가 기술주들의 반동폭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고 그리고 이제 전통주들은 조금 더 상승폭이 커서 다우존스는 상승 마감을 했고 다우존스는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근데 추세로 보면은 좀 그래도 조금 그 전날의 어떤 충격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미국에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국채 금리가 결국 다시 5%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러면은 좀 증시가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달러도 좀 강달러에 대한 우려들을 하는 것 같고 네. 증시도 좀 고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안 내려오는 거죠. 근데 증시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게 그럼 증시가 폭락할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금리를 인하해서 조금 더 부양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그 불확실성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다. 네. 뭐 때문에 힘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행보를 보일 것인지가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지금 그 뭐 자국 우선주의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뭐 예를 들면은 저런 거 있어요. 이게 그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니까 네. 중국이 미국으로 직접 안 들어가고 멕시코로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그럼 멕시코에 들어가서 이제 우회 수출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USMCA를 개정을 해서 멕시코에다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멕시코에는 중국 자동차 회사만 중국 회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GM 포드가 또 멕시코에 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많이 매기는 것이 자국 우선주의냐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정교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한 적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자국 우선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이 다 좋은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럼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그때그때 지표에 네.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이것도 있었다 이거 아이온큐 아이온큐 어떻게 됐어요? 13% 또 빠졌습니다. 빠졌어? 예, 이번엔 저커버그가 한마디 했는데요. 또 뭐래? 나는 양자 컴퓨터형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얘기하는 순간 만약에 한국에서 발표했으면은 저희 우리 댓글창에서 그냥 가루가 되게 싶었을 겁니다. 네, 뭐랬는데? 전문가도 아닌데 뭐 네가 뭔데? 뭔데? 근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매우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의 생각이다. 이제 저커버그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커버그는 어제 또 이제 가루가 되게 씹혔던 얘기는 애플은 뭐 스마트폰만 깔고 20년을 깔고 앉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오, 스마트폰 깔고 20년을 그냥 깔고 앉아 있다. 애플은 그게 뭔 소리야? 발전이 없다. 발전이 없다. 너희는 뭐 하냐? 애플만큼 장사를 잘 하든지 그럼 자기네는 뭐 대단한 게 있나? 자기네도 진짜 저커버그가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깔고 앉아 있는 게 없는 거죠. 하드웨어 기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가 없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나는 접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커버그는 애플 그 이후를 굉장히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네. 그러니까 VR,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후에 폼팩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폼팩터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애플이 그냥 주장창 스마트폰만 깔고 앉아 있으니까 좀 네. 되게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해석을 좀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네요. VR 그 눈앞에 두는 게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안경은 어떻습니까? 안경. 그러니까 안경이라도 안경은 이 안경을 보는 게 아니라 안경을 통해서 그냥 바깥을 보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눈앞에 뭘 모니터를 갖다 놓는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상당히 아마 적응하기가 인간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바로 멀미 나는데 아무리 뭐 안경 형태든 가볍게 나오든 그 문제가 아니고 바로 눈앞에 눈앞 1cm의 그 화면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그걸 본다는 건 매우 쉽지 않을 것 같다. 적응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쵸. 그거는 양자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예, 너무 뭐 양자보다 더 오래 걸리네. 예, 그거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네, 개인적으로. 그러네. 예. 정프로님은 의견이 분명하셔서 참 좋은 참 것 좋아요.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저 말하게 되는데 양자보다 더 오래 걸린다. 아이, 근데 저 CS 가서 이제 한번 써봤거든요. 아, 써봤어요? 어땠어요? 안경 쓰고서 그러니까 안경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았어요. 네. 이게 막 VR처럼 되게 무겁진 않았는데 이게 그거 가지고 이제 닌텐도를 했었거든요. 아, 닌텐도?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걸로 보면 한 이쯤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뭐 그렇겠지. 예, 예, 예. 그래서 몇 분이나 했어요? 뭐 그렇게 뒤에 줄 서 한 있어가지고 20초 했겠지 뭐. 한 1분 정도 예. 해봤는데 이렇게 1분에서는 안 된다고. 예, 맞아. 실제로 게임은 1시간씩 해야죠. 10분, 15분 해보면 나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멀미나고. 여튼 다음 이제 보수주의자.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그게 무슨 혁신이야.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미국이 AI 반도체 수입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은 배제하기로 했고요. 동맹국은 허용을 하기로 했고 엔비디아는 지금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번에 제가 CES 가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기운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진 못했어요. 그리고 뭐 중국이 뭐 되게 대단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네.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봤을 때 되게 대단한 것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없었다라고 느꼈는데 그것도 이제 누가 그 전문가분이 좀 옆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알았는데 이파를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독일 가전 전시회. CS에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작년도 뭐 많이 오긴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미국에 안 간다. 뭐 가봐야 어차피 팔지도 못하고 제재 받으니까. 네, 첨단 기술 보여줘봐야 제재만 맞는데 뭐하러 CES를 가냐. 네. 뭐 나름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이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유럽이 무슨 가전이야 그래가지고 많이 망가져 있는 전시회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중국 애들이 쫙 가가지고 부스 막 차리고 꿍짝꿍짝 노래 틀고 막 조명 틀고 뭐 화웨이 그냥 쫙 깔아놓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파가 굉장히 좀 오히려 화려해졌다. 중국 기업들 보기에는. 네. 또 그 말도 좀 납득이 가는구나 싶었는데 네. 이번에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주일을 임기 앞두고서 그 뭐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를 하는데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뭐 중국 이런 데는 어차피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네. 안 보냈었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한 1년 전쯤인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반도체를 좀 취재를 하다가 네. 그 취재원들이 했던 얘기 중에 그 중국이 좀 반도체에 대한 AI 반도체 관련한 수출 통제를 받았을 때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냐라고 했더니 그 외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준다는 거예요. 네. 외국에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준 다음에 거기에 한 절반 정도 GPU는 자기들이 쓰는 조건으로 다른 나라에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난데없이 그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굳이 제재를 할 이유는 없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뭐 인도를 상대로 제재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중국이 갑자기 뭐 중국이랑 인도가 사이가 좋진 않지만 네. 돈을 이렇게 막 줘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막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GPU 절반은 우리가 쓸게. 뭐 이런 식으로 GPU를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취재원한테 좀 얘기 네.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막으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중국을 막아놓는 게 소용이 없더라.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우회를 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다 그냥 아예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갖다 쓰든지 네. 이게 뭐 데이터 센터라는 게 꼭 어느 국가에 특정해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건데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가 파트너, 그러니까 한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뭐 대충 이름 들으면은 아 걔네들 뭐 미국이랑 친한 애들 싶은 국가들입니다. 여기는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 UVEU라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네. UVEU 지위를 받은 단체, 왜 단체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업하고 국가를 포괄하는 의미로 단체를 씁니다. 네. 여기는 AI 반도체 수십만 개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다. 어느 나라에나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다른 나라 가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20여 개국의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출 통제를 유지했다. 뭐 얘는 네. 아예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동맹국도 우려 국가도 아닌 나라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 한도를 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맹국은 맘대로, 예. 우려국은 아예 안 되고 대신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한도를 뒀다. 예, 예. 예. 그러면서 이게 또 표현이 되게 정교한 게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그럼 국가가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한도한다라는 거라 네. 얘가 다른 나라에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도 있어요. 다시요. 다시. 중간에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네. 네. 다른 나라에다 데이터 센터를 있지. 지어가지고 네. GPU를 사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예. 아, 네. 그리고 어중간한 애들도 다른 나라에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데 네. 거기에도 수량이 한도가 되는 거예요. 전제 총량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네.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GPU의 총량이 아니고 네. 이 기업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다가 데이터 센터 설치할 때 넣을 수 있는 총량. 이런 기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죠. 그러네요. 그래갖고 이제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소비자 지위를 신청해서 향후 2년간, 그러니까 우려 국가가 아닌 나라들입니다. 우려 국가가 아닌 나라에 본사를 둔 단체들은 네.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신청을 하고 향후 2년간 GPU 32만 개 상당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수량을 한도를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동맹 및 파트너 국가 밖에 위치한 비검증된 최종 사용자의 경우 각 국가별로 할당된 5만 개 별도, 그러니까 정부가 별도 합의하게만 10만 개 한도 내에서 구입 쿼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숫자까지 뭐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네. 대충 컨셉이 어떤 컨셉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만 첨단 GPU 한 1,700개까지는 구입 주문 시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이제 1,700개는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 네. 대충 대학교에서 쓰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나 연구,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기업형으로 막 몇만 개씩 GPU 사가지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하는데 그냥 뭐 대학교, 의료기관, 연구기관들이 뭐 연구 목적으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는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거라고 상무부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저 요새 너무 투덜거린다고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네. 국정감사 때 우리나라 전체 GPU H백 네. 2,000개 있다고 진짜 우리나라는 AI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여기는 연구소 단에서 하는 거가 이제 1,700개 한도를 주겠다는 건데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네. 우리는 전국에 2,000개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막 사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사냐고. 좀 어떻게 H백을 안 사고 AI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AI 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렇게 뭐 뻥치지 마시고 네. 진짜 하겠다는 의지는 돈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H백을 사줘야 거기 엔지니어들이 정말 마음껏 네. 내가 진짜 아이디어를 막 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중에 진짜 AI가 이런 거구나 배우면서 AI가 사람들한테 좀 상용화를 시키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좀 우리 뭐 학생들이 됐든 스타트업이 됐든 아니면 그 대기업에 속해 있는 엔지니어가 됐든 좀 맘대로 쓸 수 있게 네. 좀 H백을 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사주면서 뭐 AI 한답시고 뭐 그러니까 그 이상한 벽화나 그리고 있고 뭐 그런. 네. 예. 자, 근데 이게 개수로 만약에 예.
그 한정을 하면 해당 개수에서 제일 최신 최고 성능 가진 애를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능 좀 떨어진 애들을 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은 괜히 사봐야 이거 쿼터 걸리니까 이왕이면 제일 비싼 애를 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긴 한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네. 돈을 잘 벌어요. 네. 그 전에 나왔던 A100은 단종을 시켰습니다. 살래도 살 수가 없어요. 살려서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H100 아니면 B100인데 그 B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블랙웰이 좀 여전히 좀 차질이 좀 있다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H100을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게 엔비디아의 얘기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조치는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압함으로써 미국이 어렵게 얻은 기술적 이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 미국은 혁신과 경쟁 그리고 전 세계와 기술 공유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지 정부의 과잉 개입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비난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미국의 이 같은 행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의 인공지능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중국의 AI 반도체 자립도의 속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못 사니까. 예. 그냥 사게 두면은 네. 지금은 엔비디아 GPU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엔비디아 GPU에 종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GPU를 못 쓰게 하면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좀 진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AI 쪽에서 중국에 비해서 약간 좀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미국이 벌어준 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해서 중국이 자립할 가능성도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지금 속도를 굉장히 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위안위은지춘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나 본데 저는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HBM2E 메모리를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중국의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HBM2E. HBM2E가 그나마 삼성전자에서 중국으로 팔고 있는 그렇죠. 거의 유일한 HBM이라고 예.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TSV하고 코어스 공정도 만들었다. 물론 중국 매체 보도니까 저는 그렇게 신뢰하진 네. 않습니다만 이렇게 자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서 여기서는 뭐 엘피다와 마이크론 출신 엔지니어들을 영입했다. 네. 뭐 생산 규모와 수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부터 한번 또 볼까요? 두 번째 뉴스 요새 우리나라 증시 좋잖아요. 네. 어제 이주호 기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왜 나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동안 코스피 많이 올랐네 그랬더니 이게 아, 그러네. 네. 이 정도는 올라줘야 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정도 반등은 해줘야죠. 반등도 없으면 어떡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한 달 만에 한 1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도 많이 늘어났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개인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한 15조 원대 정도를 기록했던 국내 신용거래 잔고가 16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신용거래융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건데 네. 사실 저는 빚투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일종의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네. 효과가 있고 이게 또 그 워낙 지금 많이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예전처럼 비투했다 물려가지고 이제 뭐 그것 때문에 깡통되고 이런 경우보다 비투하시면은 오히려 빨리빨리 움직이십니다. 좀 빠지면은 바로바로 손절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전보다 좀 오히려 유동성 공급적인 효과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신용거래들이 늘어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매수와 함께 비투가 같이 늘어나면서 이제 거의 한 2,500선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효과가 좀 있었고요. 증시 대기자금 투자자 예탁금 있잖아요. 네. 예탁금이 많이 줄었대요. 한 57조 원까지 올라왔던 그 예탁금이 한 52조 원 정도 수준으로 5조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그냥 대기자금이잖아요. 네. 대기자금이 줄었다라는 거는 예전에는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야 이게 예탁금엔 이자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으로 빠졌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증시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투자 시장으로 샀다, 들어갔다. 매수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식 투자자 예탁금을 그냥 두면 이자를 많이 안 준다. 네. 그러니까 은행으로 빠졌다. 뭐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슈퍼365 어디 있죠? 메리츠 증권. 네. 메리츠 슈퍼365 가입하시면은 미국 은행의 자유예금보다 훨씬 많은 네. 이자 그렇더라고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그러니까 예수금을 차라리 넣어놓지 은행에 그냥 넣어놓는 게 되게 약간 바보 같은 느낌이에요. 바보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어차피 예수금이야 뭐 언제든 뺐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근데 이것도 금리 따라서 변하거든요. 미리 넣어놔야 그 높은 금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데일리로 받는 거라 데일리 그래요. 복리여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B2에 대해서 그렇게 뭐 특별히 지금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B2를 안 해도 네. 레버리지 상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B2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한국 사람들 와 용의 심장이 진짜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머니투데이에서 그 예탁원에서 그 미국 레버리지 상품 순매수 현황에 대한 그 그림을 하나 그래픽을 그렸는데 와 테슬라도 그 변동성 큰 주식을 2배 레버리지하는 거를 와. 끝내주죠. 저거 달러죠? 예, 5억 달러. 달러.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더리움 우리 코인도 한 배짜리는 성에 안 찬다. 네, 성에 안 찬다. 이더리움도 2배. 뭐 코인베이스 이거는 코인 가격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데 2배. 비트코인도 네. 2배. 팔런티어 이것도 변동성 정말 높은 주식이잖아요. 이것도 한 2배짜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아이온큐 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한국 사람이 들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의 순위를 보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5번째가 아이온큐. 진짜? 예. 되게 높네요. 무려 무려 양자의 관심들이 많은 4조 5천억 원 규모로 그래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 하다가 이게 팔런티어 아이온큐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상장 폐지 됐다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번 마이너스 39%였는데 이게 3배 레버리지니까 네. 그럼 빵이잖아요. 예. 그럼 빵 되면은 앞으로 곱해도 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도 빵 이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품 가치가 0이 돼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마이너스 유가 때라든지 아니면 니켈 가격 한번 폭등했을 때 숏으로 곧버스 때려놓은 그런 ETN 같은 경우도 좀 예전에 상장 폐지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워낙 투자 잘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내 옆에서 뭐 위험하네 안 했네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잘하셔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또 사실 우리가 뭐 특별히 더 이상해진 상황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해진 상황은 없습니다. 미국 때문에 그런가요? 미국 때문에 그렇죠. 네, 환율이 1,470원 또 뚫었어요. 예, 그게 그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이제 고용 지표가 호조가 되고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고 네.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달러는 좀 더 강할 것 같고 네. 달러가 강할 것 같으니 우리는 환율이 약할 것 같고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이 내일 모레 금통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통위를 했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이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그 올랐던 부분들이 조금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뭐 특별히 그 뭔가 추세를 그리고 내려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그 경제 금융 상황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한국은행의 그 RP 매입이라고 해서 네. RP 매입이 뭐냐면 이게 그 금융회사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돈이 잘 안 돌면 그 채권을 팔아서 네. 그걸 현금을화를 해서 돈을 가지고 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때 채권을 팔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또 폭락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거를 담보로 받아주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지난 12월 한 달 동안 47조 6천억 원 규모의 RP를 매입을 했다라는 건데 한국은행이요. 예. 네. 47조 6천억 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이게 아까 이 RP 매입이라는 게 아까 유동성이 안 돌 때 네.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2020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했던 RP 총량이 42조 3천억 원입니다. 네. 46이라고요 지금? 47조 6천억. 47조 6천억. 12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요? 12월 한 달이라는 거는 우리 그 계엄이 12월 3일 날 있었잖아요. 네. 그 한 달 동안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했던 게 47조 6천억이고 이게 코로나19 1년 동안 공급했던 양이 42조 3천억이고. 진짜? 얼마나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는지 네. 좀 느껴지시죠? 다 어디 갔어? 시중에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돈 없대? 근데 이게 다 네. 대출로 도는 거라. 정프로님 뭐 빚내서 하는데 돈 못 빌리고 그런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안 빌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빌려야 되는데 못 빌리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기업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엄청 투입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환율은 어떤 연결고리죠? 그러니까 이 금융 불안 상황이 결국 환율로 연결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이게 국내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하기가 좀 애매하다. 금리 인하를 이제 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인 건데 그쵸. 돈이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죠. 그치. 이제 금리 인하하는 순간 또 1,500원 바로 뚫릴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다. 예.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프로님? 금리를 그러면 0.25 말고 0.125. 0.125. 왜? 할 수 있잖아. 8분의 1. 신생아 스텝. 네. 신생아 스텝. 그렇지. 앙팡 스텝으로. 스텝. 베이비 스텝 말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진짜 좀 문제는 문제네. 그러니까요. 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 상황은 맞고 경기도 좀 부양시켜야 되는데 예. 근데 금리 인하면 바로 1,500원 뚫릴 것 같고. 이런 와중에 미국이라도 좀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미국이라도 경기가 좀 덜 좋으면 좀 편안하게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경기가 또 너무 좋으니 네네. 또 강달러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나름의 그럼 제가 네. 금통위 한번 좀 열어서 이건 좀 해결을 하겠습니다. 제 패밀리들 아시잖아요. 저 문홍철 또 누구야? 몇 명 있어 내 좋아하는 사람. 저기 중기중앙의 성과장. 네, 성과장 해갖고 몇 명 있다고 그 사람들 모아서 내가 금통위 열어서 정확한 답을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취재원들한테 얘기 들었던 중에 좀 그나마 양쪽 다 좀 위험이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동결을 하는 게 한국은행 입장에서 제일 안전한 선택이긴 합니다. 동결이라 그러면 욕은 들 먹으니까. 네. 근데 좀 이제 취재원들이라는 게 뭐 이코노미스트다 이런 분들인데 솔직히 뭐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환율 변수는 지금 달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네. 이거는 뭐 외환 보유 가지고 막 쓰다 붓고 뭐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더 문제는 우리나라 경기가 약하다는 거다. 네네. 지금 수출 경기가 지금 사상 최고치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데다가 내수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외부적인 변수를 고민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얼마나 단단하게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네.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설득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 무명이라는 분이 우리 권 기자님 안경 안 알려주면 테러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안경 어디서 브랜드가 뭐예요 도대체? 안경이요? 권 기자님 안경. 미치겠네 나도. 계속 지금 질문을 한 300번째 보내고 있습니다. 권 기자님 안경만 알려주면 되겠대. 빨리 알려줘요. 어디 거예요? 정프로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경은 알지. 내 안경 알려줬어요. 근데 내 거가 안 된대. 권 기자님 안경 브랜드를 꼭 알고 싶대. 야, 어디 안경집 가서 한 거 아니에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 건지. 안경 잘 한번 찾아보세요. 브랜드가 있네. 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는데. 한국 국산 역시 국산이야. 예, 국산입니다. 국산. 진짜 열심히 찾는데. 어디 뭐 서진항 형태인가?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조 기자님이 또 호가논과 클라비스 팔찌를 갖고 왔구나.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자 클라비스 팔찌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즘에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손목이 아파. 손목 아플 때 뭘 해야 되지? 이거 뭐죠? 이거 자석 팔찌인가요? 이거? 네, 자석 팔찌 이런 거 하면은 통증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게 많은 연예인분들이 좀 착용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운동 선수분들, 김병지 선수, 송종국 선수 착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때요? 알겠습니다. 뭐 좋겠지.
나는 몰라. 아니 예쁘지 어때요? 그러니까 디자인 모양이 어떠냐? 모양이 어떠냐고. 왜냐면 건강 팔찌가 게르마늄 해갖고 좋은데. 모양 이상하면 차고 다니기 뭐하잖아요. 좋습니다. 자, 다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안경옥 씨 나중에라도 브랜드 찾으시면 알려주시고 예. 내일 아침에 다시 볼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